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가 4월부터 MC를 맡아서 진행을 했고 매달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면서 이벤터스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달 꾸려왔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에도 이벤터스와 함께 어떤 유형의 행사도 지혜롭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에서는 웹RTC 스트리밍을 이용했고 2부에서는 RTMP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스트림 서비스의 차이 느끼고 계실까요? 웹RTC에서는 딜레이를 최소화해서 0에서 1초의 딜레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RTMP는 1080p 고화질로 좀 더 생동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2022년 행사 트렌드 그리고 마케팅 인사이트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2020년 내년의 트렌드에 눈과 귀를 쫑긋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이벤터스는 행사 호스트와 참가자를 위한 플랫폼인 만큼 오늘은 행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또 두 개의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2022년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준비해야 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상원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22년 행사 트렌드를 주제로 윤은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약 10분가량의 자유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10분에서 15분가량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나 토론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질의응답 버튼을 누르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A 시간에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 특별히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양질의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강연이 끝난 후에는 일정 시간을 드릴 텐데요. 경품 추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경품 추첨을 눌러서 오늘의 강연 그리고 이벤터스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짧게 응을해 주신 다음에 행운의 번호를 받으시고 경품 추첨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 추첨 경품으로는 위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행사 기획자의 필수 준비물인 행사 키트 5분께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윤은주 교수님께서 오늘 후원해 주신 산업지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2분께 드리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후원해 주신 창업자의 습관 1월에 출간이 된다고 해요. 이 책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두 연사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교수님 그리고 이상원 대표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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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그리고 자기소개 짧게 윤은주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터스 웨비나를 통해서 제가 2번째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융합서비스 경영학과에 있는 윤은주입니다. 여러 마이스와 관련된 웨비나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정말 싫어하는 주제예요. 전망. 사실은 저희 코로나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전망하는 거 재미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사실 전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같은 반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 경품으로 드리는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준비하면서 해외에서 받았던 소식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2022년도에 어떤 마이스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상원 대표님 소개와 오늘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저기 이름은 약간 잘못된 정부현으로 돼 있는데 저는 지금은 작은 마케팅 클리닉이라고 작은 회사들의 마케팅이나 창업 같은 거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마케팅 코칭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할 얘기는 마케팅 전략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요즘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런 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이 이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넓은 얘기여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큰 틀 안에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연이나 토론을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질의응답에 들어가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자분들을 위한 실시간 채팅 소통 창구도 있으니 강연을 듣다가 좀 나도 이런 경험담 이야기하고 싶다. 뭐 나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발표를 진행해 주시는 분은 이상훈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준비되셨다면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이상훈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할 얘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텐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메타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들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시기인 것 같은데 뭘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 1시간 정도 강의인데 한 25분 정도에 줄여야 되니까 핵심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산업이 이제 그 발전 단계를 저는 이제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이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이 수렵 채취 시대로 한 200만 년 정도가 쭉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그 1만 년 전쯤에 농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농업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수렵 채취로 이제 배고프면 따먹고, 그 다음에 잡아먹고 이러다가 농경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축을 활용하는 축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대량 생산 방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차 산업이 주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혁명, 이 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1 생산, 주문 생산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농업 시대가 되고 이게 한 1만 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한 200년 전쯤에 한 18세기 중반에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죠? 영국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조업이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수공업으로 그릇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이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주류 산업이 제조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게 되면 그전 시대의 주류 산업들은 그 다음 시대의 주류 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을 하던 종사자들은 대부분 2차 산업, 다시 말하면 제조 산업의 재료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동력이 에너지가 이제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 바뀌는 거예요. 방법론이 이제 그 포드의 분업화 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분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20세기 중반에, 20세기 중반쯤에 1960년대쯤에 이제 반도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PC,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보화 시대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이 세상이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 정보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게 디지털로 다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의 그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워가 디지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파워가 디지털에서 다시 아날로그로 넘어가는데 그냥 이전의 아날로그가 아니라 아날로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데들이 디지털화한 데들이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1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 18세기 중반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중반,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이제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뭐 로봇,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이 산업혁명의 하나의 축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산업혁명이 아니고요. 또 다른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1세기 중반에, 20세기 중반에 그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아니고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비스업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이 주류가 되고 2차 산업이 다시 3차 산업의 하청업체로 변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단순히 제조업의 혁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주류로 올라오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새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디지털화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방법론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론이 될지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후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혁명이 서비스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보면 금융 쪽이 제일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의 옛날에 은행은 텔러들이 앉아서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전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이 전산화로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디지털화된 유통들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이 지금 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융이나 유통,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건데, 이 서비스업의 특징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산업입니다. 서비스업은.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통이라는 건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당연히 콘텐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것을 보면 혁명의 메커니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생산이나 1대1에서 대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렵 채취에서 농경 목축으로, 수공업에서 공장 생산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그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혁명인데, 이 서비스 혁명이 조금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 하면 서비스업이 제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산수단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소통수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수단이 그전에는 면대면이었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로 바뀌고 요즘 우리 익숙한 비대면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소통 방식과 소통 수단을 급속도로 빨리 변화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혁명이 아니라 서비스 혁명이고, 또 서비스 혁명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서비스 혁명이라면 메타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비스 혁명으로 인해서 서비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더 메가 트렌드가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디질로그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류가 거의 아날로그 시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화가 되면서 단순히 디지털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믹싱되는 디질로그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 자원의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이 항상 갑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였어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였고. 근데 디질로그 시대로 넘어가면 고객을 가진 사람이 갑이 됩니다. 잘 보시면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소통 수단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지금 네이버, 그죠? 뭐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진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소통 수단을 가진 쪽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생산성이 중요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은 컨텐츠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산이나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소통이 중요해지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혁명 시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질로그 시대의 방법론이 그럼 뭐가 바뀌느냐 하면 디질로그 방법론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지금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서비스 시대는 디질로그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디질로그라는 건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생산이 중요했다면 디질로그 시대는 소통이 중요하고 그전에는 제품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중요하고. 네,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서 소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무게중심도 바뀝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상품을 주고 돈을 받는 게 뱅글뱅글 도는 게 이게 비즈니스 시스템이고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뜯어보면 크게 세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생산 시스템, 그리고 만들어진 상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하느냐 고객 시스템, 그리고 그 고객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아낼 거냐 수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브 시스템이 합쳐지면 비즈니스 시스템이 되고 요거를 어떤 모델을 가져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예전에는 생산 시스템 중심, 다시 말하면 생산 모델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어요. 왜? 이때는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이 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닷컴 버블 때 수익 모델 중심으로 잠깐 넘어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마케팅 모델, 고객 모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이러면 저는 구독 모델입니다.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뭐냐면 마케팅 모델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무게 중심이 생산 모델에서 마케팅 모델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다시 말하면 소통 수단이 지금 중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소통 수단이 대부분 아날로그였어요. 그죠? 그래서 농업 시대는 종이입니다. 책이나 문서, 신문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다가 산업 시대 이후에 전기 통신으로 바뀌었죠. 문자, 팩스, 라디오, TV 뭐 이런 대중 매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이 나오면서 이메일,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웹 1.0, 2.0, 3.0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웹 1.0이 이커머스나 SNS 그다음에 3.0으로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 종이로 할 때 1대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종이도 좀 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보통은 면대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대1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에요. 그랬다가 매스미디어라는 게 나오면서 1대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거죠. 예. 근데 이 수단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본이 많은 사람만 쓸 수 있었어요. 이때는. 그랬는데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다수 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수를 향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화 되면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대량으로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디질로그 방법론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서비스업의 대량 생산 방법론인데 서비스업의 쉽게 말하면 대량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입니다. 근데 디지털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들여다보면 아날로그는 퀄리티를 담당해요. 그리고 디지털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고 창의적인 업무는 아날로그로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통 업무는 전부 디지털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80대 20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는 사실은 그중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창의적인 부분은 업무의 2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대부분 디지털화가 가능한 업무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느냐, 이게 디질로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워는 아날로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질로그 방법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차피 아날로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디지털화만 잘하면 됩니다. 뭐 아날로그를 새로 가져올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디질로그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비즈니스를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밸류를 상품에 잘 담아서 유통망을 통해서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고객이 돈을 주면 잘 주나 안 주나 확인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디지털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어떻게 되냐면 유통이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상품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상품과 유통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잘 보시면 스타벅스의 매장은 상품일까요? 유통일까요? 자, 여기 헷갈려요. 지금은 이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품과 유통을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엔 저런 걸 다 그래서 상품, 유통, 프라이스 해서 4P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4P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바뀌냐면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과 유통이 믹싱된 상태를 보통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저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온라인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디질로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온라인만으로 가면 안 되고 아날로그도 병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벤터스에서 하이브리드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디지털로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병행해야 되는데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거래와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그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메타버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이나 모든 유통은 전부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단지 온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 부분, 이게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파트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디지털화하면 결국은 디질로그 공간에서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에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참석자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파트가 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마케팅 쪽이 주류가 될 거예요. 생산 쪽이 아닙니다. 개발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뭘 바꿔야 되냐 이거죠. 자, 간단하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쉽게 말하면 돈 버는 방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 생산 시스템 중심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 시스템, 다시 말하면 마케팅 모델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 모델 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자, 여기서 산업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마케팅 쪽에서의 변화, 이게 이제 필립 코틀러 박사가 얘기한 마케팅 3.0이라는 개념인데 이 지금 1.0, 2.0 시대가 요 산업 시대입니다. 요 포드의 자동차가 나온 이후에요, 사실은. 요때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됐는데 이 매스 마케팅의 핵심이 광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통적인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퍼널 모델, 깔때기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광고 중심의 마케팅에서 저는 이제 작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단골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단골 마케팅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옛날부터 하던 겁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의 모든 비즈니스는 전부 단골 장사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산업 시대로 넘어가면서 잠깐 광고 중심으로 확 바뀌었다가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하나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는 복귀입니다. 왜? 디지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면 단골 장사를 옛날에 누구나 다 했었는데 전부 동네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았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누구나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회사들도 순식간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케팅 모델이 깔때기 모델이라는 광고 중심의 깔때기 모델에서 단골 마케팅, 구독 뭐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깔때기 모델을 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광고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걷다 팔자 이거예요. 그래서 광고로 매출이 생긴다. 이게 이제 깔때기 모델의 마케팅 상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뭘로? 엔진 모델이라는 거는 자, 뭐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들어오는데 한번 팔아. 그런데 재구매라는 게 일어나고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나면서 기본적인 매출은 여기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마케팅이 전쟁이었고요. 제품을 어떻게 잘 파느냐 이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관계가 중요해지고 마케팅도 릴레이션십 마케팅 이런 걸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생산 시스템 중심에서 고객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돈 버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날로그 시대는 대부분 취업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요새 취업 잘 안 되죠.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취업을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디지털로그 시대는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지금은 옛날에는 생산 수단이 창업의 전제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창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자기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런 핸드폰, PC 이런 걸로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비즈니스는 1대 다가 돼야 가능한데 지금 인터넷은 다대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대중을 향해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 시스템 내에서 운영 기술만 내가 잘 배웠으면 됐다면 지금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전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정리를 해보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로그 시대의 변화는 일단 마케팅 모델이 바뀐다. 깔때기 모델에서 엔진 모델로. 광고 중심에서 단골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 아니라 창업이 앞으로는 기본적인 돈 버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디지털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건 이 산업 흐름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서 뭐 메타버스, 아날로그, 디지털, 디진로그 되게 굵직굵직한 개념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참가자분들 실시간 세팅에서도 메타버스가 오프라인도 담고 있는 의미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온라인만 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메타버스가 요즘 대세던데요. 결국에는 콘텐츠 스토리 부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좀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발표 진행을 해볼까요? 두 번째 발표를 맡으신 분은 윤은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다면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은주입니다. 저 지금 대표님 발표를 저 옆에서 쭉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디지로그라는 부분들, 뭐 이어령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사실 저희들이 본 적이 있지만 창업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산업에 요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되게 생각할 부분들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의 전반적인 어떤 큰 트렌드, 흐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제 전문 분야인 마이스로 확 좁혀갖고
마이스와 관련된 뭐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전망 이야기하기 너무 싫다 이런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GMI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뭐 이번 호 이제 특집호 나올 텐데 곧 나올 텐데 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외에도 많이 물어보고 자료 수집도 많이 하고 저희 나름으로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좀 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이야기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은 산업에 대한 전망과 트렌드 2022년도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놈의 오미크론, 이 오미크론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예, 제가 아까도 저희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과 2021년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도대체 2021년에 있었던 일인지 2020년에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2022년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되게 우울한 부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 우선 내년 여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다보스에서 개최가 못 됐고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를 빌려갖고 거기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도 갑자기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됐고 ITB 베를린 우리가 하는 이제 우리와 관련된 이런 행사들도 온라인으로 개최가 변경됐습니다. 가깝게는 CES가 있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CES에 이제 미국에 있는 대거 IT 기업들이 전부 다 참가를 취소했다라고 지금 기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변이가 나타날 때마다 저희 산업에 정말 이렇게 휘청휘청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2020년에도 2021년도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가 이랬던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서 이렇게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뭐 혹자들은 이제 2024년쯤 돼서 이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나겠지만 이거를 그냥 이제 앞으로는 감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계속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과 함께 또 앞에서도 지금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트렌드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뭐 먼저 말씀드리려면 당연히 두 개가 딱 나옵니다. 2021년도 트렌드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디지털과 친환경.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여전히 같이 가고 있긴 합니다.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저희 마이스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치러진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미 그 메타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기는 했지만 참가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마이스가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기술적인 트렌드가 발달하기 이제 더 발전되고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좀 더 이렇게 아주 더 자연스러운 이런 기술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스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대화한다라든지 뭔가 교류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산업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현재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관련된 행사에 KMA 행사에서 인게이지라는 걸 썼었고 그 전에도 뭐 이프렌드라 이런 걸 써봤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아바타 만들어져서 뭐 얼굴은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스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어떤 플레이어들을 구분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MIC 약자가 그 지칭하는 약어도 있긴 하지만 전시와 컨벤션 그리고 우리 산업에 있는 센터 그다음 비즈니스 관광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각각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전시 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고 전시 중에 사실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시 분야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더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까지 해서 전시산업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 전시회 많은 국내외에 있었던 많은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많은 참가자들 참가 업체들이 지금 무조건 만나야 된다 이런 그런 열망은 되게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복적 소비한다라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보복적으로 이제 항공이나 이런 것들만 뚫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전시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예측하기에는 2023년 정도 돼야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순 전시 면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023년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시의 기존의 전시회가 갖고 있었던 기능들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인지 앞으로 전시회를 할 경우에 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품목, 그 다음에 조금 하위 성장률을 갖고 있는,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률이 낮아지는 품목 이런 것들을 구분한 자료들을 미국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일반 소비재,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순수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들은 성장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컨벤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컨벤션은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는 2023년 정도 되면은 조금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2024년도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지금 2020년도에 나왔던 자료에서는 2023년, 2024년 정도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요새 나오는 이야기들은 2025년까지를 내다보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력과 관련돼서 저희의 전망이라는 부분이 조금씩 시기가 조율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줌 퍼티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라인 대면 행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최자들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내가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 개최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개최 여부, 이거는 이제 희망사항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여전히 행사는 대면과 하이브리드가 같이 갈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의 영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뭐 이따 나중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또 미국에서 나온 기사에 보면 네이처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이처지에서 디지털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일반 참가자의 50% 이상을 디지털로 참가시켰을 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행사는 디지털화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그 네이처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큰 두 가지 트렌드에서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없거든요. ESG를 실천해야 되는 모든 기업들은 내가 가는 행사 자체가 ESG에 부합하느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디지털화 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는 부분도 물론 생각하게 되겠지만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동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이브리드 행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뭐 아시다시피 컨벤션 센터가 뭐 코로나 이제 시작됐으니까 컨벤션 센터는 다 스토피아 이렇진 않습니다. 이 전부터도 올해 작년 이후에도 계속 그 컨벤션 센터들 물론 지금 개장한 센터들은 코로나 이전에 계획돼서 건립이 되었던 센터들이긴 하지만 센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잠실에 이제 10만 스퀘어미터, 12만 스퀘어미터의 센터가 생길 것이고 킨텍스 3단계도 곧 이제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백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역에 지금 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컨벤션 센터는 향후에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센터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센터가 이 신규로 개장을 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센터 안에 넣을 것인가. 제가 사실은 아까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지로그라는 이 세상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의 시대가 아니라 마케팅과 플랫폼이라는 이 시대 속에 센터라는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마케팅 기능으로 가야 된다라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진짜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트래블과 관련돼서는 저희 이제 마이스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다 비즈니스 트래블로 참가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레저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이 비즈니스 관광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2019년도와 같은 모습은 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자체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가해 봤더니 참가자 개개인은 줌 퍼티그를 느끼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출장을 보낸다, 뭐 출장비를 아끼고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약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뭐 비행기에서 감염이 된다든지 현지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 감염이 돼서 왔을 경우에 이 사람으로 인한 또 손실이 일어나고 자가격리가 돼야 되고, 혹시나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 무증상으로 있다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동료들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트래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회의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이가 나올 때마다 이 응답률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 때는 조금 보내볼 생각이야 라는 이런 응답들이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오미크론 같은 변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면 또 이렇게 확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2022년에 마이스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이 트렌드 키워드를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저한테 미팅 테크놀로지, 디지털 데이터, 친환경, ESG 이런 이야기들을 쭉 그려줬습니다. 제가 이 단어들을 보면서도 2020년,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에 대한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단어들을 봤을 때 새롭게 바뀌는 단어들, 뭐 더 강조되는 단어들, 뭐 NFT 정도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 작년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뭐 NFT와 블록체인 이외에는 사실은 뭐 지난 2년 동안 계속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행사로 간다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하이브리드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해외 참가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고, 국내에서도 과거에는 그냥 한 도시에서 한 개최 장소에서 그 행사 하나가 개최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개최 장소가 좀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여러 도시에서 온라인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안에서 다 같이 만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이카 총회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개최가 됐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도시들과 엮어서 저희가 행사를 같이 했었었고, PCMA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개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런 이렇게 물론 실제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품이 들어가는 행사이긴 합니다. 되게 많은 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죠. 뭐 각각의 도시마다 다 있어야 되고 다 연결시켜야 되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실제 주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분산시켜서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행사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하이브리드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어떤 메타버스 정도의 기술로는 지금 어색한 부분들, 잘 아직 좀 공감이 안 되고 몰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더 많이 발전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 올해 작년에도 사실 메타버스 이야기가 있었고 3D 가상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나온 조금 다른 점, 특이점은 NFT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이스에 있어서도 우리 그 올해 있었던 지식 포럼 같은 경우에도 참가자들한테 기념품 같은 것들을 NFT로 코인을 지급을 해줬었고, 뭐 디비전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 NFT 코인을 이제 활용을 해갖고 온라인 박람회에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도 NFT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전시가 사실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조금 더 실제로 서로 거래가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시 분야는 사실은 기술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시 쪽에서 보여주는 거는 아까 뭐 3D를 활용해서 그냥 3D 가상 공간을 보여주는 정도, 메타버스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그 프론트 페이지에 있는 그냥 그 모습으로, 사실은 뒤에 있는 백 페이지에서의 관리자
모드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까지 설계돼서 운영된다라기보다는 프론트 페이지 위주의 그냥 보여주기식 위주의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의 세상은 창업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창업을 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연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다. 뭐 메타버스라는 게 당연히 인공지능과 연결이 될 거고 뭐 옆에 제가 슬라이드에도 적은 것처럼 이베이 같은 데서도 당연히 인공지능이 없어서는 메타버스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이스 분야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여기서 그래서 온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를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세션에 참가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가하고 뭐 질의응답에 같이 참석을 하는지 아닌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 행사만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이 뭐 우리가 기존에 이 이름표 같은 거에 뭐 바코드 설치해서 바코드 여기다 태깅하라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걸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뭐 이 사람 태깅 했나 안 했나 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설문조사로밖에는 결과를 알 수가 없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명확하게 남는 거죠. 오늘 그 이벤터스에서도 저희 웨비나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숫자로 보는 이벤터스 이런 그 이벤트를 하셨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참가했는지 가장 많이 참석하신 분이 상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최자 입장에서 나한테 가장 로얄한 고객이 누구구나. 요새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연사는 어떤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많이 물어보고 듣고 하는구나.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기존의 PCO들 같은 경우에 내지는 이벤터스에서도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플랫폼의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뭐 계속 나왔던 줌 퍼티그처럼 참가자들이 이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몰입의 문제,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만났을 때와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직접 만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높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시작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기획자한테 요새 필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화면으로 모든 게 다 화상회의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혼자 와서 떠드는 지금도 저희 앞에 그냥 카메라만 잔뜩 있고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반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자가 그러면 사전에 쭉 한번 이 연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이 스피커하고 같이 기획을 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서 요 포인트에서는 뭐 동영상을 보여준다라든지 뭐 질의응답을 받는다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2020년 그 코로나 초기에 했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현재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완전히 대본이 딱 짜여져서 대본 기반의 스피커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마음껏 주어진 시간 동안에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이제 가상인간 같은 것들을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같은 것들을 가상인간이 보는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전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그 중앙 집권화됐던 영역이 분배의 영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사의 영역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기존의 뭐 대형 행사, 초대형 행사로 세계 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쪼개져 갖고 각각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그 대신 훨씬 더 우리가 지금까지 1년에 뭐 13,000건 정도의 전 세계에서 행사가 개최됐다라고 하면 개최 건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참가자 숫자가 늘었다라기보다는 개최 건수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도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창업의 기회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ESG. 물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뭐 환경이 그러면 완벽하다. 환경을 다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디지털 폴루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와이파이라든지 고화상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디지털 폴루션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환경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PCO나 우리 행사를 하는 사람들, 센터한테 주어지는 어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의 행사에서는 반드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ESG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컨벤션 뷰로의 기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컨벤션 뷰로가 행사를 유치하고 행사한테 지원금을 주고 뭐 PCO들, 협회들, 주최자, 뭐 지역의 뭐 숙박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CBB한테 주어지는 기능은 지역사회에 어떤 가치를 창출시킬 것인가, 행사를 통해서. 이 행사가 단순히 한 번 왔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산업적인 비즈니스에 성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레가시라고 저희가 요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 CBB가 해야 되는 그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덴마크 코펜하겐 컨벤션 뷰로가 요새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레가시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레가시가 실제로 발생하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바이 경제부와 두바이 관광부가 분리되어 있다가 올해 두바이 경제관광부로 합쳐졌습니다. 이 마이스 행사라는 영역과 경제라는 영역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즈니스 레가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리를 하면 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행사가 전반적으로 계속 갈 것이고, 또 맨 끝에 나와 있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저희한테 지켜야 할 두 가지 큰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너무나 아쉽게도 이 두 가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속성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202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에 있었어야 될 것들이 갑자기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과 하이브리드도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사실은 좀 아직은 먼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고민했을 문제가 어떻게 더 빨리 실천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주어진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내용을 같이 좀 받아보고 같이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행사 기획자 PCO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되게 뭔가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지는 발표였다. 친환경 ESG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아직도 좀 궁금하다. 뭐 NFT 코인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행사에 접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뭐 게더타운이랑 이벤터스랑 같이 그 메타버스랑 그리고 맵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병합해서 쓰신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공간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플랫폼 특성에 맞춘 행사를 참여하는 게 되게 신선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획자분들이 그 각각의 공간들, 온라인 공간들, 오프라인 공간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잘 융합하고 결합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정말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실시간 채팅 내용 두 분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발표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자유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의 주제는 4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그리고 지금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지속 가능성, 그리고 네 번째 앞으로의 인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데이터 키워드에 대한 토론입니다. 해외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특히 대형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찰 시장 베이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그리고 활용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서 그 중요도가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대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마이스라는 게 저는 이제 기본이 마케팅 하는 사람이니까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면 타겟 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객을 땡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케팅의 끝단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왜 데이터가 필요 없었냐 하면 그냥 그 사람을 모아다가 한번 팔고 끝냈어요. 깔때기 모델이었죠. 예. 그러니까 깔때기 모델이니까 광고라는 게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우리 제품을 팔고 매출 올리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단골 모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런 전시장에서 고객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 재구매라든지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계속 그 고객의 구매 히스토리, 거래 히스토리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 첫 출발점이 마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데이터를 잡아줘야지 됩니다. 근데 이 외에 대부분의 지금 그 타겟 풀에 해당하는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뭐 이런 데다가 우리가 광고나 뭔가를 하더라도 요즘은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와요. 예, 이거는 뭐 아주 작은 회사들도 이제 데이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물론 지금 현재 뭐 PCO나 이런 데 행사 주최자들이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 고객 마인드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쪽은 이미 다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점점 주체들이 지금 전시회 참여하는 데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 주최 측에서 제공을 못하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마케팅에서는 데이터, 특히 CR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객 관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놓쳐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행사 주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윤은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대표님하고 동일하게 그 저희 행사가 전시회가 아까 저도 강연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 업체 입장에서 주최자만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참가 업체도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참가 업체가 물론 참가 업체가 뭐 아무런 데이터 없이 자기가 이날 이 사람하고 명함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그냥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온라인이랑 같이 연동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최자 입장에서는 많은 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싱 페어라는 소비재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올해의 소싱이라는 기업들이 뭐 이런 이 판촉물로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몇 년도에는 어떤 거. 대기업이 선호하는 건 이런 거,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건 이런 거, 어떤 분야는 이런 식의 이런 내용들을 과거에는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알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된다라고 하면 쉽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PCMA가 지금 모든 데이터를 달라라고 이야기, 자기네가 무료로 다 분석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인 즉슨 PCMA 처음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도시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도시에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숙박지를 가장 좋아하느냐. 우리가 뭐 오피셜 그 호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몇 군데 선정을 해놓지만 실제 사람들이 다 오피셜 호텔에 묵는지 아니면 어디 멀리까지도 사람들이 가는지 이런 데이터들은 기존에 없었는데 이런 걸 다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오고 이 사람이 행사는 뭐 3일부터 5일까지였는데 언제 도착해갖고 3일까지 5일까지 다 듣고 가는지 3일날 듣고서 나가버리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행사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참가하는 참가자 참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밥인가 봐요. 라고 의견을 주신 참가자분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데이터라 그러면 지금 사실은 기획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먼 얘기로 들려요. 왜냐하면 그런 빅데이터고 그런
트렌드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핵심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참석자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참가자 데이터를 히스토리컬하게 관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참석한 사람이 오늘 또 참석했는데 근데 대부분은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하죠. 네. 그러니까 작년 참가자는 저쪽 DB에 있고 저쪽 PC에 네, 있고 맞아요. 지난번 행사 담당자 가지고 가버렸고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가 됐건 지금 이벤터스도 이제 참가자 관리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CRM 툴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 고객 데이터를 참가자들 일단 거기다 올리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 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중복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더 신규로 들어왔고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 또 온 사람은 누군지 이것만 관리를 해도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의 주최 행사를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집객이거든요. 그죠? 근데 집객을 하는데 오던 사람 또 와요. 그러면 지난번 참석자 DB를 내가 갖고 있으면 거기다 일단 뿌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단은 지금 가장 출발하기 쉬운 거는 고객 데이터다. 네, 그래서 고객의 DB가 아니라 거래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네, 데이터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어떤 거부터 수집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벤터스에서 참가자 모집을 했을 때 통계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몇 명이 참가했고 누가 어떤 질문을 남겼는지 시청자 수는 어떻게 됐는지 이분이 저희 행사 채널을 구독해서 몇 번째 참여하셨는지 등 우리 CRM 기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서 이벤터스도 좀 발빠르게 더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지금의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입니다. 기획자도 그리고 마케터도 변화된 산업 흐름에 당연히 발 맞추고 싶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 올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또 기업,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은 윤은주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에서 올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재 매니저께서 4가지 질문 중에 인력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많은 인력 그래도 PCO 영역에 있어서도 PCO들의 가장 큰 지금 고민은 사람이 안 와요. 신입도 안 오고 경력도 안 와요. 전시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시 특히 부스 제작하는 곳은 이미 다 나갔는데 조금 이 오미크론 전에 조금 다시 활성화되는 시점에 이 사람들을 다시 일을 하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 영역이 국내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저는 아까 사실 그 대표님 이야기의 창업이라는 그 이슈에서 요새 젊은이들은 다 창업으로 가니까 여기 안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요 분야에 저는 이게 약간 조금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과업의 수준과 내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과 되게 되게 힘든 일을 요구를 하는 반면에 주최자분들께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 행사 하이브리드로 진행해줘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다 PCO분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행사라는 건 결국 2개의 행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주최자의 인식 변화가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창업도 좋지만 창업을 뭐 직접 하기 이전에 마이스 산업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네. 문제점은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받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 그렇더라고요. 인력난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는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이 긱 노동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칭을 하는 고객들 주로 CEO들이죠.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요즘 이 취업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알바자리 구하러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취업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제가 한 4년 전 데이터인데 그때 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안 다닌다는 게 한 회사에. 그래서 제가 대표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3년 다니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이 마이스 쪽은 또 프리랜서를 많이 쓰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고용 형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옛날에는 임시직으로 하는 거를 불편해했지만 오히려 그런 걸 더 권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주최 측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뿐더러 기업에서도 인재를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실시간 채팅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모든 산업 분야의 IT의 결합,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 활용은 더욱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에 자체적인 예산으로 또는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활동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행사의 디지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지속적인 유지 보수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단기적인 활용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업의 자체적인 개발 그리고 타 산업과의 협업 이 둘 중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더 좋다 옳다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이상원 대표님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IT 기술이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당연하고, 웬만하면 옛날에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왜?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산 수단은 외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것도 사실은 개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이라는,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장으로 집어넣는 행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양산 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개발을. 그러니까 양산 시스템을 함부로 구축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IT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개발이 뭘 그냥 코딩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코딩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기본이고요. 예. 지금은 홈페이지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웬만한 대부분 잘 보시면 만들어진 홈페이지들이 좀 지나면 다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하고 웬만한 건 좀 요즘은 SaaS라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다 소프트웨어로 빠지고 있고 그걸 각각 지금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나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다가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좀 정리가 돼서 야 이거는 우리 안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생산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협업하는 게 저는 가장 경제적인 거고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예, 전문 회사를 못 따라갑니다. 예. 네, 아무래도 또 이런 플랫폼이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쫓아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분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윤은주 교수님께도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저희 마이스 영역에서 지금 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게 그 실제로 막 엄청난 데이터,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걸 활용을 해갖고 뭐 시사점을 내고 분석해, 이런 것까지 가지 않고 내가 받은 행사의 예산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주최자도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근데 요만큼의 요런 류의 행사들을 내가 몇 건씩 1년에 하면서 이거를 할 때마다 전문 기관한테 얼마씩을 띄워서 매번 주다 보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과정 속에 차라리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소화하자라고 정도의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막 내가 뭐 이 행사를, 왜냐하면 이거는 국내 마이스 시장 자체가 입찰 베이스로 일회성 행사 자체는 일회성 행사는 없죠. 사실은 행사는 막 계속 매해 똑같은 동일 행사가 개최되지만 이 행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매해 바뀌는 게 우리나라의 좀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저희가 OBS 시스템 같은 거 이제는 활용해 갖고 내가 데이터 수집은 차치하고 온라인으로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자체적으로 그냥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수익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더 이득이 될 것 같고, 그 대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시장 자체도 이 데이터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했던 PCO한테 내가 계속 행사를 주겠다라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는 바뀔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히 전문 업체랑 같이 협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정보 지원이 많아지면 오히려 벤처의 진정한 의미가 빗바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저희 3명에게 힘을 주는 말씀도 주셨어요. 3분 합의 너무 좋아요.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고 계시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데 저희 대표분 오늘 그러니까요. 두 분 합의 잘 맞네. 처음 뵀는데 합의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다뤘던 주제인데 다음 마지막 키워드는 인재입니다. 뭐 3년 보수를 많이 준다면 3년이 뭡니까? 더 일할 수 있어요라고 막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2022년 행사나 마케팅 흐름이 바뀌면서 변화된 흐름에 적합한 인재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2022년을 준비하며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재 채용을 위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인재상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문제는 저희 이제 48호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잡지 제 이번 주에 나올 텐데, 저희가 그때 마침 조사를 했어요. 마침 조사를 했더니 뭐 국내를 조사를 하진 않고 해외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이전에는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무슨 뭐 기획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능력들을 상당히 중요시 했었는데, 이번에 조사했더니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능력이실 거예요.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 이거 당연히 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하다라고 생각 나온 게 위기관리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물어봤었지만 위기관리 능력은 그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항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계속 변이가 나올 때마다 행사의 형태가 이렇게 확확 바뀌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뭐 온라인 상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풀려갖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대면으로 해. 이렇게 되면 이걸 갑자기 또 바꿔야 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대면을 준비하고 있다가 오미크론 나타나니까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이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창의적 기획력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방송과 같을 정도의 어떤 컨텐츠, 이런 컨텐츠를 중계해 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창의적인 기획력이라는 부분, 과거에 그냥 스피커 우리가 쫙 이렇게 모아갖고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냥 우리는 무대 연출만 잘하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많은 참가자들이 인터넷을 이 화면 속에서 얼마나 몰입할 수 있게 기획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뭐 제가 이런 웨비나 같은 데 나올 때마다 항상 자아비판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요새 MZ 세대들은 되게
다루는 매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 뭐 교수 요원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을 해주고 있어서 그 친구들의 그런 능력들을 마이스에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가다듬어 주는 게 이제 학교의 또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채용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면 좋으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맑게 알아듣고요. 지 몸 가눌 줄 알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교수님 얘기하셨던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업무가 크게 보면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상품에 대한 테크놀로지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거를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전달하는 능력인데 지금 기획자들은 대부분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이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 능력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 말을 잘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능력. 이게 이제 가장 기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인데 요 두 가지 능력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두 개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아날로그로만 대충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로그 하이브리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위기관리 능력도 결국 이게 매니지먼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능력이 옛날에는 아날로그면 아날로그 아니면 디지털이면 디지털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두 개를 넘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가 하이브리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 용어로 하면 디질로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질로그 인간으로 내가 훈련이 돼야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두 가지는 계속 중요하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그 창의적 기획력은 가장 기본이 라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글 쓰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까 지몸 가누고 그 다음에 맑게 알아듣는 능력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 글 쓸 수 있으면 대박이다 제가 그래요. 네. 없어요. 글 쓸 없죠. 수 있는 글 쓰는 사람은 능력 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창업해도 먹고 살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그것만 잘 키워 놓으시면 뭐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가 행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행사 주제 내용이랑 우리의 일상 그리고 인재상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디지털로그가 돼야 되고 아날로그 다 이제 겸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데요. 글도 잘 써야 되고 소통도 잘하고 디지털로 전달도 잘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MZ 세대가 그걸 잘하는 세대예요. 아, 네.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우리 딸도 보면. 네, 요새 또 멀티가 잘 되는 세대이니까 그 인재상들을 잘 채용하시는 기업들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유토론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강연과 토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태블릿으로 선택을 해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드려볼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메타버스로 마케팅 진행한다는 게 약간 넘사벽처럼 느껴집니다. 가능한가요? 이 질문은 이상원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엄청 어렵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이브리드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말을 하이브리드로 바꾸시면 훨씬 접근이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저 메타버스가 이 버추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버추얼이 아니라 VR보다는 AR 쪽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아직 그 동네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AR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현실 세계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자들이.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홀로그램이 하나 탁 나타나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시대가 올라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하이브리드로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아까 그 전시회 트렌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가 뭐냐면 글로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규모, 소규모의 전시장들이
엮이는 시대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다는 아니지만 지금 트렌드가 팝업 스토어 형태로 갑니다. 예. 그러면서 온라인 회사들이 팝업 스토어를 내요. 오프라인 매장들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하이브리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라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뭘 하고 있다? 그럼 온라인 쪽을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내 고객들을 접객할 수 있는 장소가 뭐냐? 하다못해 랜딩 페이지라도 하나 만들어 놓든지, 예. 아니면 뭐 카페라도 하나 밴드라도 하나 한다든지 이게 메타버스예요. 지금 우리 수준의 메타버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하나, 온라인 하나 두 개를 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온라인을 하셨다면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을 하셨다면 온라인으로 두 개 다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은주 교수님께 드려볼게요. 지금 글로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이 온오프라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넘어야 될 장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이제 일종의 데이터,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었는데 글로벌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시장은 아까 나온 이야기처럼 입찰 베이스의 시장이에요. 내 행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 뭐 지식 포럼 같이 인터컴이 계속 지식 포럼을 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행사를 갖고 있는 PCO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사를 매번 새로 하는 거예요. 매번 새로 맡아갖고 이 행사를 하는 업체하고 이 행사를 몇 년 동안 내지는 이 행사의 뭐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사도 있고 뭐 호주 지사에서 한 5년 했던 것들을 이번에 한국에서 한다. 이런 거하고는 사실 경쟁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저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주최자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PCO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이 행사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하고 현재는 경쟁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전 솔직히 하나도 없다. 유치하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유치하는 업무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어디서 할 거냐. 한국은 사실 언어 베이스가 한국어다 보니까 해외에 뭐 파리에 본부가 있는 애들이 한국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한국 업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버스도 빌려야 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 업체 안 끼고 자기가 한국어 하는 사람을 채용해 갖고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CBB한테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은주 교수님의 답변 잘 들어보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네, 대표님 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도 취업 창업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PC 업체들은 대부분 취업 상태거든요. 사실은 자기 비즈니스 하지만 종속돼 있어요. 주최 측에. 근데 왜 글로벌 시장 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냐면 쟤네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행사의 주인. 그러니까 주최자가 자기가 진행을 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데고 여기는 일을 받아서 하는 영역이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CO 업체가 저도 사실은 20년 전에 PCO 비슷한 거를 했지만 그때 제가 그거 하려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너무 빨라서.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PCO도 자기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자기 특화돼서 자기 걸 하나 만들면서 용역을 해요. 자기 걸 계속 키워요. 그때 이게 커지면 집어넣어 버립니다. 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마이스 산업 흐름이나 뭐 데이터, 뭐 인력 채용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중요한 건 알겠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좀 못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 행사를 하더라도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는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주최 측도 이미 인지를 점점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엔 창업 관련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부 차원에서 말하는 창업 스타트업이라는 대학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질문을 주셨어요.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부작용일까요? 네.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부작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업은 독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립인데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하잖아요. 독립이 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지원금 받지 말라고 하는 주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는 창업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경야독, 선경후독, 그 다음에 원조후독, 뭐 이렇게 불러요. 예. 주경야독이 기본입니다. 주경야독이 낮에 일하고 밤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창업하는 거예요. 요걸 요새는 스텔스 창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창업은 우리가 이 스케줄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창업이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언제든지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경야독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선경후독이 보통 퇴직금 받아서 창업하기 옛날에는, 지금은 돈 모아서 창업하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한 3년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가지고 창업한다. 이건데 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내 돈 모아서 창업하는 거니까. 근데 얘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돈 떨어지면 다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주경야독을 가거나 직장 가거나 이런 방법이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원조후독이에요. 원조후독은 남의 돈으로 창업하는 거예요. 그 남의 돈이 옛날에는 뭐였냐면 3F라 그래서 풀, 패밀리, 프렌드. 그래서 바보나 가족이나 친구 돈 가지고 창업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창업하는 거. 그 다음이 지원금으로 창업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받아서 창업하는 거. 요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남의 돈으로 창업하니까 첫 번째, 잘 되면 신세를 갚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돈 떨어져요. 돈 떨어지면 다시 구하러 다녀야 돼.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창업 프로그램들의 특성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트렌드가 옛날 방식, 100년 전 방식이거든요. 제품 중심,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시대의 방식으로 지금 스타트업이나 그 창업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한 7, 8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도 아직은 그게 많이 있어서 실제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면 부작용,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질문 들어보니까 제가 또 하나 추가 질문 네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언제 창업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럼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이제 창업하세요라는 그런 사인들은 많이 이곳저곳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되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우선 내 돈으로 내가 능력이 될 때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창업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하는 게, 이것도 하이브리드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다니면서 창업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창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은 원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분하고 코칭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군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준비를 좀 해서 한 10년 후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 가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헐리우드 배우랑 뭐 예를 들면 헐리우드에서 뭔가 이런 그런 미국의 문화를 좀 즐기고 싶은 건데,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미국을 가는 게 나아요? 지금 미국 가서 10년 동안 사는 게 나아요? 지금 가야죠. 지금 가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세계가 달라요. 취업과 창업은 이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넘어갈 거면 확실하게 지금부터 그 동네 문화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겪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 쪽은 이미 우리는 취업 쪽은 다 배웠어요. 지금 6년 내지 12년 동안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만해도 됩니다. 우리가 공부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뭔가 심오해졌어요. 창업을 할 거면 지금 해야 되는데 이제 자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정말 예전에는 취업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창업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흐름도 이제 변화된 거를
체감할 수 있었던 질문이고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은주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마이스 행사와 지역 경제가 함께 가기 위한 ESG와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을 균형 있게 가지고 진행하기 위한 우리 마이스 기업과 지역의 협력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에 저는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컨벤션 뷰로의 기능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 뷰로와 함께 마이스 기업들이 지역에 그러니까 ESG라는 부분에 있어서 ESG가 사실 그 담고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SG가 비즈니스 레거시랑 결국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영역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뭐 PCO가 됐던 아니면 뭐 장치업이 됐던 전시 주최자가 됐던 이런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행사를 CBB와 함께 발굴을 해서 그 행사가 계속 개최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당연히 뭐 우리가 고용에 있어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고용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을 테고 행사를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투명하게 경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발전 가능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행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냥 주최하는 행사를 갖고 있어 라고만 한다고 해서 이게 지속 발전되는 것 같긴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고 어떤 그 특정 개최지의 산업과 연관된 그런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를 계속 개발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협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CBB 그리고 지역 그리고 거기에 계신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싶었는데 앞에 토론도 있다 보니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질의응답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경품 추첨 순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경품 추첨 버튼을 눌러서 오늘 강연에 대한 후기 그리고 오늘 이벤터스 서비스 체험에 대한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당첨 번호를 받게 되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아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조금 기다리는 동안 두 분과 또 스몰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 나 이거 컨벤션 기획사의 그 전문가가 돼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마케팅 흐름이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준비하고 계신 과정이나 또 모집하는 요강이 있다고 들었는데 윤은주 교수님부터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저희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융합서비스경영학과에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마이스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경영학 석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어서 기존의 우리 기존의 마이스라는 게 운영 위주의 그런 수업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 디지털 역량 강화라든지 빅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ESG의 실천 이런 내용들로 과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현재 지금 석사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마이스 앤 컴퍼니에서 학교에 1,000만 원 기부금을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 1,000만 원 모두 다 장학금으로 활용될 거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또 지원해 주시면 장학금 혜택도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학금 혜택이란 쏠쏠한 정보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은 마케팅 클리닉이라는 게 이제 작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코스고요. 그래서 그 이론 강의가 있고 실전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매월 2회씩 토요일마다 격주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이벤터스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케팅 클리닉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론 강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실제 이제 실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코칭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창업 100일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 챙기시면 되고 지금 오늘 이제 그 경품에 나와 있는 창업 저것도 제목이 창업 가해 습관입니다. 창업 가해 습관
이라는 책이 1월 11일 날 나온다고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래서 저 책을 보시면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창업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에 맞는 창업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코칭을 하면서 쭉 얘기했던 얘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약 주문이 가능합니다. 오. 예, 제가 1번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창업가의 습관 경품도 후원해 주셨는데 1월 11일에 출간이 되는 초판이잖아요. 완전 네. 따끈따끈한 책을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두 분의 준비하고 계신 과정 소개도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경품 추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품은 행사 키트인데요. 행사 기획자분들이 행사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스탬플러 가위부터 시작을 해서 잘 베이시니까 또 반창고 이런 것도 중요하시고 메모지, 체크리스트, 또 뭐가 있죠? 펜이라든지 테이프, 주머니 이런 것들이 알차게 들어있는 행사 키트이고 저희가 이벤트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5분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경품 추천에 들어가서 5분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품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네, 71번 참가자님 그리고 다음 당첨자는 107번 참가자님 그리고 세 번째는 94번 참가자님 그리고 네 번째는 2번 참가자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110번 참가자님 축하드립니다. 후! 5분께는 문자로 경품 수령에 대한 안내가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꼭 행사 현장에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경품 소개를 드리면 저희 윤은주 교수님께서 후원해주신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2권인데요.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트렌드 전망이라든지 뭐 인재상에 대한 그런 연구에 대한 것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알찬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첨은 교수님께서 2분 추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네. 39번 참가자분, 48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당첨이 되셨다면 아마 화면에 Congratulations라는 팝업이 뜰 거예요. 그럼 내가 당첨됐구나. 문자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품 소개드리면 창업가의 습관 2권입니다. 1월 11일에 출간이 되는 책이고 대표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2분 추천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빈건 네. 누르면 되나요? 4번 참가자분, 66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번호대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거의 문자로. 로또 수준인데요. 네, 되게 지금 경품 추첨하면서 네. 로또 딱 그 그 추첨하는 재밌게 기분이 보네요. 들었어요. 네,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인터랙티브한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순서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기획자분들 대상으로 강연해주신 2분의 참여 소감 짧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이벤터스에서 사실 뭐 작년부터 해서 매번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제공을 해주고 뭐 또 그 마이스 기획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셔갖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종종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런 웨비나를 보시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방향성, 오늘 우리 대표님 강의도 되게 좋았었는데 변화의 방향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어떠셨는지. 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90년대, 2000년대에 그 기업 대상 PCO 비슷한 마케팅 회사인데 BTL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시를 제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친정에 온 듯한 옛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를 듣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들 쭉 들어보니까 오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사실 이 PCO가 원래 3D 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업종인데 굉장히 고급 인재를 요구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역량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다라는 걸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시면 나중에 자기 비즈니스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같이 되돌아보고 또 내다볼 수 있는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마무리 인사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강연 다시 듣고 싶은 분들 꼭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참가자분들께 다시 보기 안내 이메일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초에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메일에 들어가셔서 7일 동안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 오늘 들었던 내용 다시 복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터스에서 행사 개설과 참가자 모집은 무료라는 사실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이벤터스에서 준비하고 계신 행사가 있다면 개설해보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것처럼 참가자의 참여와 소통을 이끄는 행사를 진행해보고 싶다면 이벤터스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벤터스 웨비나 마지막 순서인 위드콘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함께 공감하고 즐기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2021년에 기획되었던 라이브는 오늘부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저도 MC를 맡으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차고 되게 기뻤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니 좀 시원섭섭하네요. 그래도 2022년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하이브리드,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행사에도 이벤터스는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그리고 이벤터스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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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